나는 올해 64이다. 사람들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내 인생은 이미 열해 전에 멈췄다. 아내가 쓰러진 그날 이후 나는 시간을 앞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를 넘기는 사람이 됐다. 아내가 처음 쓰러진 날은 정말 아무 일 없는 아침이었다. 밥을 차려놓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방에 들어갔더니 아내는 침대 옆에 주저앉아 있었고 숟가락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말을 하려는데 입이 움직이지 않았고 눈동자는 한쪽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의사는 보호자를 보며 단정적으로 말했다. 회복은 어렵고 장기 간병이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날 병원에는 나 혼자였다. 아들은 회사 회의가 있다고 했고 딸은 아이가 아프다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말을 이해했다. 부모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자식 사정부터 헤아리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으니까. 처음 1년은 그래도 버틸만 했다. 약 챙기고 병원 데려가고 밤에 2~3번 깨는 정도였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 정도는 다 한다고. 그런데 간병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2년이 지나자 아내는 혼자 화장실을 가지 못했고 밥도 내가 떠먹여야 했고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했다. 어느 날부터는 나를 보며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웃었다. 웃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다. 그날 밤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울었다. 그리고 다시 나와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내를 씻겼다. 그게 내 하루의 시작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이었다. 몸을 일으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겼다. 약 시간은 분 단위로 맞췄다. 한 번만 어긋나도 하루 종일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면 처음엔 늘 같은 말이 돌아왔다. 이번 주말엔 꼭 갈게요. 이번엔 진짜 시간 낼게요. 하지만 주말은 오지 않았다. 명절에 자식들이 가족과 함께 왔을 때도 상황은 같았다. 아내 얼굴 한번 보고 사진 찍고는 금방 나갈 채비를 했다. 아내가 팔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면 며느리와 사위는 슬쩍 물러났고 자식들은 나를 불렀다. 아버지가 좀 보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박혔다. 아버지가 좀 보세요. 마치 이 모든 게 내 일이라는 듯한 말이었다.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자 자식들의 태도는 더 분명해졌다. 간병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돌렸고 병원 이야기가 나오면 한숨부터 쉬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제일 잘하시잖아요. 딸은 이렇게 말했다. 아빠가 제일 익숙하잖아. 어느 겨울날 내가 독감에 걸려 고열로 쓰러졌을 때였다. 몸이 떨려서 서 있기도 힘들었고 아내는 밤새 화장실을 가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날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오늘 하루만 와달라고.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아버지 요양보호사 하루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딸은 이렇게 말했다. 아빠가 제일 잘 아시잖아. 엄마 상태. 그날 나는 알았다. 자식들은 이미 빠져나갔다는 걸. 간병은 가족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됐다는 걸. 시간이 흐르면서 사위와 며느리의 말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상태가 계속 이러면 시설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위는 이렇게 말했다. 장기전이면 비용도 생각해야죠. 그 말들은 항상 걱정이라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나에게 고정시키는 말들이었다.
나는 그 말들을 다 받아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나는 아직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열해가 그렇게 흘렀다. 내 시간은 없었고 내 인생도 없었다. 친구들은 하나둘 사라졌고 내 휴대폰에 남은 번호는 병원과 약국뿐이었다. 돈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병원비, 약값, 기저귀, 특수식 간병용 침대까지 퇴직금은 반 이상 사라졌고 노후 자금은 계산할 의미조차 없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즈음부터 자식들이 집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명의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혹시 정리해둔 건 있어? 그냥 미리 알아두자는 거야. 그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고 싶지 않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나는 울지도 못했다. 정신이 없었다.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데 아들은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딸은 조문객 앞에서만 울었다. 사위와 며느리는 사람들 눈에 띄게 조용히 움직였다. 장례식 둘째 날 밤 아들이 내 옆에 앉았다. 아버지, 이제 정리 좀 해야죠. 그 말이 그저 장례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게 시작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집이 낯설었다. 아내의 숨소리가 사라졌다는 사실보다도 그 조용함 속에서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먼저 들었다. 장례식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전화를 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그 말투가 이상했다. 걱정하는 말투 같으면서도 서두르는 느낌이 있었다. 나는 그냥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들은 잠깐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조만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아들과 딸이 함께 왔다. 사위와 며느리는 오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들은 거실을 한번 후거봤고 딸은 부엌 쪽을 봤다. 그 시선이 이상했다. 살던 집을 보는 눈이 아니라 곧 처분할 물건을 보는 눈 같았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다. 아버지,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죠.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딸이 거들었다. 빈집으로 두면 관리도 안 되고 아버지 혼자 계시기엔 집이 너무 크잖아.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틀리지 않은 말로 사람을 몰아내는 게 가장 잔인하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아들은 계속 말했다. 지금 집값도 괜찮고요. 팔아서 정리하는 게 맞아요. 정리라는 단어가 또 나왔다. 장례식 때부터 계속 나오던 그 단어 정리는 언제나 사람을 치우는 말이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럼 나는? 딸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아빠는 원룸이나 작은 데로 가시면 되지. 요즘 괜찮은 데 많아.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미 다 정해놓고 온 느낌이었다. 며칠 뒤 다시 모였다. 이번엔 사위와 며느리도 함께였다. 분위기는 더 회의 같았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아버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집이 비어 있으면 세금도 나오고 관리도 힘들어요. 지금 정리하는 게 서로 좋아요. 서로 좋다는 말이 반복됐다. 그 말 속에는 내가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집은 내가 살던 집이다. 그러자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혼자 사시잖아요. 큰 집은 불필요하세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혼자라는 말이 그날 처음으로 실감이 났다. 그 뒤로 압박은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날짜가 나왔다. 이번 달 말까지는 정리하셔야죠. 이유가 붙었다. 중개사랑 일정 잡아야 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쇠 이야기가 나왔다. 집 보러 오시는 분들 때문에 열쇠가 필요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상의가 아니라 통보라는 걸.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도 가정이 있어요. 우리 사정도 좀 생각해 주세요. 딸은 이렇게 말했다. 아빠가 조금만 양보하면 다 편해져. 그 말이 너무 익숙했다. 열해 동안 간병을 떠넘길 때 들었던 말과 똑같았다. 사위는 더 직접적이었다. 아버님, 집 팔리면 금액 나누는 것도 깔끔해지고요. 그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나눈다고?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집을 나눈 뒤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아내와 함께 썼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이 집에서 보낸 열해가 머릿속을 스쳤다. 아내가 넘어질까봐 밤새 불 켜놓던 날들, 휠체어를 밀고 병원 복도를 오가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이 사람들 입에서는 정리라는 두 글자로 끝나고 있었다. 며칠 뒤 아들은 원룸 사진을 몇 장 보내왔다. 여기 괜찮지 않아요? 보증금도 크게 안 들어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내 손이 떨렸다. 이미 나를 이 집에서 지운 상태였다. 나는 물었다. 집 팔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버지는 아버지 목 챙기면 되죠. 그 말이 가장 잔인했다. 아버지 몫이라는 말 속에는 이 집에서 나가라는 뜻이 들어 있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계속 버티시면 서로 얼굴 붉혀야 해요.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다. 가족이 얼굴 붉히기 전에 내가 사라지라는 말이었다. 나는 결국 말했다. 알겠다. 내가 나가겠다. 그 말을 하자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풀어졌다. 안도감이었다. 그 안도감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사 날짜는 순식간에 정해졌다. 중개사는 바로 다음 날 왔고 집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 속에는 아직 내가 살고 있는데도 이미 매물이 된 느낌이 들었다. 이사하는 날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 큰 가구는 처분하세요. 새 집에 안 맞아요. 그 말은 나의 지난 시간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 같았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짐을 다 빼고 나올 때 아들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열쇠는 두고 가세요. 중개사랑 써야 해서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열쇠를 식탁 위에 놓고 문을 닫았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인생의 문 같았다. 원룸은 너무 작았다. 텅 빈 냉장고를 보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열해 동안 아내를 돌보며 버텼는데 남은 건 이 좁은 방 하나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원룸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집의 텔레비전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열해 동안 아내 곁에서 들었던 숨소리를 떠올렸다. 그 소리가 없어진 자리에 이제는 낯선 소음만 남아 있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였다. 하지만 좁은 방과 낮은 천장은 분명 현실이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물 한 병밖에 없었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나는 정말로 쫓겨난 거였다. 며칠 동안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자식들에게도 전화하지 않았고 그쪽에서도 연락이 없었다. 아마 그들은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다. 중개사와 통화하고 사진을 올리고 가격을 조정하며 정리를 진행하고 있었을 거다. 나를 밀어낸 그 속도로 말이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우체통에서 등기 하나를 발견했다. 법무법인 이름이 적힌 봉투였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혹시 집을 팔기 위해 서류를 보내온 건가? 아니면 법적으로 나를 완전히 밀어내려는 건가? 봉투를 들고 방 안을 몇 바퀴나 돌다가 결국 열었다. 안에는 공증 문서가 들어있었다. 제목은 길지 않았다.
배우자 평생 거주권 및 주거 침해 금지 확인서.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문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아내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인 내가 해당 주택에 평생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이를 방해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버렸다. 그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 나였다는 사실이 머리를 세게 때렸다. 문서 밑에는 손편지가 함께 있었다. 여보, 당신이 나를 열해 동안 지켜줬다는 걸 나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도 알아요. 아이들은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돈 앞에서는 누구나 약해져요. 그래서 이건 당신 몫이에요. 당신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해요. 미안하고 고마워요. 나는 그 편지를 읽고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다. 장례식에서도 못 울었던 눈물이 그때 터졌다. 아내는 알고 있었던 거다. 내가 어떤 취급을 받을지. 그래서 미리 대비해 둔 거였다. 문서에 적힌 번호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는 내 이름을 확인하더니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님, 부인께서 생전에 꽤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상황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다. 거주권 문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인께서 상속과 무관한 보험을 하나 설정해 두셨고 수익자는 아버님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자녀분들은 상속으로도 손댈 수 없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모든 걸 정리해 줬다. 그리고 집에는 처분 제한 신탁이 설정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팔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담보로도 못 씁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나를 밀어낸 이유, 사위와 며느리가 유독 집 이야기에 집착하던 이유, 날짜를 정해주고 열쇠를 요구하던 이유, 그 집을 팔아서 나누기 위해서였던 거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집 서류가 좀 필요해서요. 중개사랑 은행에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서류 없다. 그러자 아들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말했다. 집은 팔 수 없다. 그날 저녁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모두 나왔다. 그 얼굴들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이건 가족 만남이 아니라 작전 회의라는 걸. 아들은 서류 이야기를 꺼냈고 사위는 은행 이야기를 했고 며느리는 집값이 언제가 좋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말없이 가방에서 공증 문서 4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모두의 시선이 그 종이에 꽂혔다. 이게 뭐예요? 딸이 물었다. 너희 어머니가 남긴 거다. 아들은 문서를 읽다가 얼굴이 굳었고 사위는 중간부터 아예 말을 잃었다. 며느리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그럼 집을 못 판다는 거예요? 사위가 물었다. 그래? 그럼 나눌 수도 없고요? 그래? 그때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그건 너무 이기적인 선택 아니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정말로 웃음이 나왔다. 열해 동안 간병을 혼자 한 게 이기적이면 너희는 뭐냐? 사위가 말했다. 아버님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저희도 가정이 있고 아이들도 있고. 나는 그 말을 끊었다. 그래서 나는 열해 동안 내 가정을 버렸다. 그 말에 모두 조용해졌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참고 있을 뿐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유언장을 새로 쓰고 싶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단순했다. 첫째, 나는 그 집에서 평생 산다. 둘째, 내가 사망하면
그 집은 자식에게 가지 않는다. 셋째, 해당 주택은 특정 재단에 기부된다. 넷째, 이 모든 내용은 공증을 거쳐 공개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나는 변호사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했다. 유언장 공개할 때 아이들을 다 부르세요. 사위랑 며느리도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다. 거주권을 행사하는 날, 아들은 문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열해 동안 지켜낸 집이었다. 그날 처음으로 내가 그 집의 주인이 된 느낌이 들었다. 그 뒤로 자식들의 태도는 또 바뀌었다. 갑자기 반찬을 들고 왔고, 전화가 잦아졌고, 병원 같이 가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걸. 그리고 마침내 유언장 공개 날이 왔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모두 모였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까지 네 사람 모두 굳은 얼굴이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본 주택은 배우자 생존 시 처분 불가하며 배우자의 단독 거주 권한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다음 문장이 나왔다. 배우자 사망 시 본 주택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지정된 제3자 재단에 기부한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위가 먼저 물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딸이 소리쳤다. 그럼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탐내던 집은 끝까지 너희 것이 아니다. 아들은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지, 이건 복수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 아니다. 이건 정리다. 사위가 말했다. 아버님 너무하십니다. 가족인데. 그 말을 듣고 나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가족은 간병할 때 필요했고 집 팔 때도 필요했지. 내가 쫓겨날 땐 가족 아니었고. 딸은 울면서 말했다. 아빠, 우리도 힘들었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너희도 힘들었겠지. 그래서 나는 열해를 혼자 했다.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누군가를 이겼다는 기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내 손에 쥐었다는 기분이었다. 지금 나는 그 집에 산다. 그리고 그 집은 결국 그들의 것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간병은 사랑일 수 있다. 하지만 사랑만 믿으면 인생은 지켜지지 않는다. 서류를 챙겨라. 권리를 챙겨라. 그리고 마지막 열쇠는 반드시 자기 손에 쥐어라. 그 열쇠를 넘기는 순간 너는 가족이 아니라 처리 대상이 된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남긴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